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37화 표류 모빌리티와 문순득. 조선시대는 해금, 즉 바다를 금지한 시대였습니다. 명나라는 1371년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해 외국과의 사적 교역을 금지했고, 청나라에서는 반청 세력 통제를 위해 해금을 실시했습니다. 조선도 그 영향을 받아 15세기 초반부터 백성들이 사적으로 바다로 나가거나 무역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섬에서 주민을 철수시키는 이른바 공도 정책까지 썼습니다. 일본은 이보다 늦게 17세기 중반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바다를 통한 모빌리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표류는 매우 흥미로운 모빌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류는 우연히 일어나지만 해양 모빌리티가 금지된 사회에서는 외부와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표류 모빌리티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6월 26일 기사에는 여송국의 표류인을 송환시키라 명하다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순조 9년은 서기 1809년입니다. 여송국은 현재 필리핀의 루손섬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801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 5명이 바다를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청나라 사람으로 여겨 그리로 보냈지만 청나라에서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병들어 죽고 또 한 명이 죽어서 3명만 남은 채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송국 말을 할 줄 아는 조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이들과 그 나라 말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표류되어 온 지 9년 만에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평민인 이 통역사에게 종 이품 품계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어마어마한 벼슬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필리핀어 통역사인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2021년 개봉한 영화 자산어보는 정약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은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 박해 때 강진의 신지도에 유배되었다가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다시 신안의 소흑산도, 즉 우이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유배 16년 만인 1816년 사망합니다. 그러나 정약전은 유배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흑산도 일대의 해상 생물들을 분석한 역작인 자산어보를 편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정약전이 어느 어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부의 이름은 문순득. 정약전은 문순득이 구술하는 파란만장한 여정을 95쪽 분량으로 대필하니 이 책의 제목은 표의 시말입니다. 바다를 표류한 경이라는 뜻이겠죠. 표의 시말은 흔히 표해록이라고 불리는 기행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표해록이라 일컬어지는 책은 총 4종이 있습니다. 모두 바다 모빌리티가 금지된 시기에 이루어진 우연하고 비공식적인 모빌리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부의 표해록이 가장 유명하지만 문순득의 표의 시말도 그에 못지않게 흥미롭습니다. 이 사진은 신안 우이도 선착장의 문순득 동상입니다. 우이도에는 문순득 생가도 있습니다. 문순득은 우이도에서 1777년 태어나 1847년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어장수이던 문순득은
25세의 나이에 1801년 12월 흑산도 남쪽 태사도로 홍어를 사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 일본 오키나와의 유구국까지 밀려갔습니다. 다행히 현지인들은 표류자들을 잘 보살펴 주었고 문순득 일행은 그곳에서 매일 음식을 제공받고 병이 들면 의원의 진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문순득 일행은 유구어를 배우고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유구국이 중국에 보내는 조공선을 타고 중국으로 건너간 후 다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802년 10월 그들은 조공선에 몸을 싣습니다. 그러나 문순득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중국으로 향해 나아갔지만 풍랑을 만나 열흘 동안 정처 없이 흘러갔습니다. 2차 표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1802년 11월 필리핀의 여송국에 다다랐습니다. 그 당시 여송국은 조선이나 유구와 교류가 없었기에 이 일행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함께 배에 탔던 중국인 6명은 잠시 육지에 내렸다가 첩자로 의심받아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지 않던 일행은 한참 뒤에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화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배에서 내린 일행은 9개월을 그곳에 머물며 마을 곳곳을 구경합니다. 문순득은 1803년 8월 여송국에 들른 마카오 상선을 얻어 타고 출항해 중국의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표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육로로 광저우, 난징, 베이징을 거쳐 1805년 1월 조선의 우이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3년 2개월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먼 거리를 표류했다가 돌아온 기록입니다. 우이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전은 문순득에게서 표류의 전말을 듣고 이른바 조선판 하멜 표류기라고 불리는 표의 심화를 저술한 것입니다. 정약전은 문순득한테 세상에서 가장 먼저라는 의미의 천초라는 파격적인 벼루를 지어주었습니다. 서양 문화를 경험한 최초의 조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순득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표류했지만 당시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만든 국제항구였다는 점에서 당대의 조선으로는 너무도 생소한 많은 문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평민이던 문순득은 문맹이었으나 총명하고 눈썰미가 좋았으며 기억력과 외국어 습득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현지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현지의 말, 화폐, 장례 풍습, 복식, 주택, 선박 등을 보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표의 심할은 유구국, 여송국, 중국의 풍속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록으로 실린 유구어와 여송어 112개는 현재에도 귀중한 언어학 연구 자료로 평가됩니다. 문순득의 표류가 끼친 영향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약전의 동생 정약용은 여송국이나 마카오에서 화폐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세유표에서 조선의 화폐 개혁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강진에서 유배 중이던 정약용은 제자를 우이도로 보내 문순득을 만나게 합니다. 이 제자 이강회는 문순득이 보고 들은 유구국, 여송국, 마카오, 중국 등의 선박을 기초로 선박 제조법을 논하는 운곡선서를 집필합니다. 문순득의 표류 모빌리티는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 그리고 이광해를 매개로 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세계관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표의 심할에 대해 아는 것도 이광해의 덕분입니다.
정약전이 적은 표해심할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광해가 필사한 판본이 그의 문집 유암총서에 남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 150년 이상 아무도 이 책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우이도에 사는 문순득의 오세손의 집 뒤주의 고서더미에 묻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79년 우이도를 찾은 한 연구자에 의해 우연히 발견됩니다. 문순득의 기이한 표류 못지않게 이 책의 운명도 기이하다고 하겠습니다.